새벽 2시, 복도 끝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에 잠에서 깼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석 달째, 이런 밤중의 불빛은 처음이었습니다. 조용히 다가가 문틈으로 들여다본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11살 막내딸 수진이가 엄마의 옷장 앞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하늘색 원피스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 작은 한숨과 함께 수진이는 엄마의 옷을 자신의 작은 몸에 대보았습니다. 너무 커서 바닥에 끌리는 원피스를 입고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돌아보는 모습이 애처로워 바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엄마의 화장품 파우치를 열어 립스틱을 조심스럽게 입술에 바르고 엄마가 즐겨 쓰던 향수를 손목에 뿌렸습니다. 모든 행동이 마치 의식을 치르듯 경건했습니다. 거울 속 수진이의 눈에는 슬픔과 그리움이 가득했지만 어딘가 평온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광경이 단 한 번의 일이었다면 그저 마음 아픈 추억으로 남았을 테지만 수진이의 밤중 옷방 방문은 매일 이어졌습니다. 아직 어린 딸이 매일 밤 몰래 죽은 엄마의 흔적을 찾아 헤매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제 가슴에 칼을 꽂는 것만 같았습니다. 더 이상은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의 행동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저는 인천에서 평범한 회사원으로 일하는 48 아빠입니다. 새아이의 아버지이자 이제는 영영 돌아오지 않을 아내의 남편이기도 합니다. 작년 봄 아내는 3년간의 투병 끝에 저와 아이들을 남겨두고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17 첫째 아들, 15 둘째 아들, 그리고 11살 막내딸까지 아이들은 엄마가 없는 세상에 적응하느라 각자의 방식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 아내의 병을 알게 됐을 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내는 평소 건강에 자신이 있었고 가끔 속이 쓰리다는 말 외에는 큰 불편함을 호소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잦은 구토와 식욕부진으로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는 위암 3기였습니다. 당시 저희 가족은 모두 충격에 빠졌지만 아내는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나 괜찮을 거야. 아이들 잘 키워야 하니까. 항상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를 거치면서 아내의 모습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갔습니다. 윤기 있던 검은 머리카락이 한 줌씩 빠져나가고 항상 환하게 웃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래도 아내는 끝까지 강했습니다. 특히 아이들 앞에서는 더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있지 않을 때만 화장실에서 몰래 울었고 밤에는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도 아침이면 밝은 얼굴로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아내가 남긴 세 아이 중에서도 특히 막내딸 수진이는 엄마와 떨어질 시간이 없었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이미 학교 생활에 적응해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았지만 수진이는 초등학교에 갓 입학해 모든 것이 낯설던 터라 더욱 엄마에게 의지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항상 엄마 옆에 앉아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고 아내는 아픈 몸을 이끌고 수진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투병 마지막 무렵 아내는 저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여보, 수진이가 걱정돼요. 아직 어린데. 저는 그때마다 걱정 마, 내가 있잖아라고 대답했지만 사실 저 역시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학교 준비물부터 식사 감정적인 케어까지 아내가 해오던 일들을 제가 어떻게 다 해낼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처음 몇 주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일상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생각에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엄마의 부재를 받아들였습니다. 첫째는 갑자기 어른이 된 것처럼 동생들을 챙기고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둘째는 평소보다 말이 없어지고 방에 틀어박혀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수진이는 겉으로는 담담해 보였지만 밤마다 엄마를 찾으며 울었습니다. 처음 한 달 정도는 수진이가 제 방에서 함께 잤습니다. 아내의 자리는 비어있고 수진이는 아내가 쓰던 베개를 꼭 끌어안은 채 잠들곤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인가 수진이는 자기 방에서 자겠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조금씩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구나 싶어 안심했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2달쯤 지났을 무렵 사람들의 위로 전화와 방문도 뜸해지고 저희 가족은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려 노력했습니다.
회사를 마치면 곧장 집으로 달려와 아이들의 저녁을 챙기고 숙제를 봐주고 빨래를 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아내가 없는 자리를 최대한 채우려 애썼습니다. 주말에는 아이들과 함께 집안 대청소를 하고 장을 보러 갔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났다가 복도 끝에서 희미한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조용히 다가가 보니 그곳은 아내의 옷방이었고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들여다보니 수진이가 엄마의 옷장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의 옷을 하나씩 꺼내 만지작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수진이는 엄마의 원피스를 꺼내 자신의 작은 몸에 대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커서 바닥에 끌렸지만 수진이는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돌아보며 마치 엄마의 옷을 입은 자신을 상상하는 듯 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애처로워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한참을 문 밖에서 지켜봤습니다. 수진이는 다음으로 엄마의 화장품이 담긴 작은 파우치를 열었습니다. 립스틱을 꺼내 조심스럽게 입술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즐겨 쓰던 향수를 손목에 살짝 뿌렸습니다. 모든 행동이 마치 의식을 치르듯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진이는 아내의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 그 순간 뭔가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수진이가 아내를 그리워하는 방식이 이렇게 몰래 밤중에 엄마의 흔적을 찾는 것이었다니. 하지만 바로 들어가 수진이를 당황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이가 엄마를 그리워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이렇게 밤중에 몰래 옷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건강한 방식인지 걱정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수진이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조금은 졸린 눈으로 나와 시리얼을 먹는 모습이었습니다. 밤에 본 광경이 꿈이었나 싶을 정도로 자연스러웠습니다. 학교에 보내고 난 후 아내의 옷방으로 가봤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지만 옷장 문이 살짝 열려 있고 아내의 원피스 하나가 의자에 걸쳐져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관찰했습니다. 수진이는 거의 매일 밤 비슷한 시간에 아내의 옷방을 찾았습니다. 때로는 옷을 만지기만 하고 때로는 아내의 사진을 꺼내보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아내의 목소리가 담긴 영상을 작은 태블릿으로 보는 모습도 발견했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에는 슬픔과 그리움이 교차했지만 어딘가 평온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학교 상담 선생님과 상담도 했지만 직접적인 해결책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아이가 애도하는 과정을 존중해주되 너무 오래 그 상태에 머물지 않도록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라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3개월쯤 되던 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수진이가 옷방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했고 이번에는 직접 대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수진이는 등을 돌리고 앉아 엄마의 결혼 앨범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깜짝 놀라 앨범을 떨어뜨렸습니다. 아빠.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제가 물었습니다. 수진아, 너 거기서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꾸짖는 톤이 아닌 걱정과 이해가 담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이는 한동안 말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작은 손가락으로 앨범 모서리를 만지작거리며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는 듯 했습니다. 침묵이 이어지자 저는 옆에 앉아 부드럽게 팔을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 수진아. 아빠는 화내려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왜 밤마다 여기 오는지 궁금해서.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어서요. 여기 오면 엄마 냄새가 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이를 꼭 안아주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진이는 제 품에 안겨 작은 어깨를 떨며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수진이를 데리고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은 예전처럼 수진이가 제 옆에서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수진이의 행동을 좀 더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숙제를 하고 가끔 친구들과 놀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집에서는 엄마의 사진을 자주 보거나 엄마가 쓰던 물건들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형제들과도 예전처럼 장난치며 놀지 않고 말수도 현저히 줄었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각자의 방식으로 슬픔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첫째 민준이는 갑자기 어른스러워져서 집안일을 돕고 동생들을 챙기는데 열심이었습니다. 때로는 지나치게 책임감을 느끼는 것 같아 오히려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둘째 준호는 학교와 학원 그리고 친구들과의 활동에 몰두하며 바쁘게 지냈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의 담임 선생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최근 수진이가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일이 잦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에도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아버님, 수진이가 최근에 그린 그림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여성인물과 관련이 있어요. 아마도 어머니를 그리는 것 같은데. 주변에 사람들이 없고 항상 혼자 있는 모습이 많습니다. 혹시 집에서도 특이한 행동이 있으신지요? 선생님의 말씀에 수진이가 밤마다 아내의 옷방에 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가 상실감을 처리하는 나름의 방식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도 이런 행동이 계속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학교에서도 수진이를 좀 더 신경 써서 지켜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제가 과연 아이들의 슬픔을 제대로 보살피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특히 수진이. 그 아이의 마음속 깊은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 줄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주말에는 아이들과 함께 나들이를 가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좋아하던 한강공원으로 소풍을 갔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자전거를 타며 즐거워했지만 수진이는 강가에 앉아 물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아 무슨 생각을 하냐고 물었더니 엄마랑 마지막으로 여기 왔을 때 생각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엄마가 많이 아프셨는데도 웃으면서 아이스크림 사주셨어요. 제가 먹다가 옷에 흘렸는데도 화내지 않으셨어요. 수진이의 기억 속에 아내의 모습이 이렇게 선명하게 남아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11살 아이에게 엄마의 부재는 너무나 큰 상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예상대로 수진이는 다시 아내의 옷방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막지 않고 그냥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수진이의 학교 숙제를 도와주다가 우연히 그림 파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담임 선생님 말씀대로 대부분 여성인물 그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단순히 엄마를 그린 게 아니라 엄마와 수진이가 함께 있는 모습, 가족 모두가 모여있는 모습 등 다양했습니다. 그중 한 그림은 밤하늘 아래 옷방에서 엄마의 옷을 입고 있는 수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림 속 수진이의 표정은 슬프면서도 어딘가 평온해 보였습니다. 이 그림들을 보면서 수진이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이는 그림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었고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이렇게라도 달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오니 첫째 민준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수진이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민준이의 말에 따르면 수진이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밤에 엄마를 만난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친구들이 수진이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고 일부 아이들은 놀리기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수진이가 오늘 울면서 왔어요. 친구들이 수진이를 귀신을 보는 아이라고 놀렸대요.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그리움이 이런 식으로 왜곡돼 상처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수진이의 방으로 가보니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또다시 수진이는 아내의 옷방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일찍 모두가 잠들기 전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수진이를 따라갔습니다. 문 앞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진이가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애들이 나를 놀렸어. 내가 밤에 엄마를 만난다고 했더니. 근데 나는 정말 엄마를 만나는 것 같아. 여기 오면 엄마가 옆에 있는 것 같거든. 엄마 냄새도 나고. 문을 열고 들어가려다 멈췄습니다. 수진이에게 이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엄마와 대화하고 그리움을 달래는 시간. 하지만 이런 행동이 계속되는 것이 건강한지에 대한 의문도 커져갔습니다. 다음 날 아이들 학교에 다녀온 후 아내의 친구인 미경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미경 씨는 심리 상담사로 일하고 있었고 아내의 투병 시절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수진이의 상황을 설명하자 미경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나름의 방식으로 애도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네요. 엄마의 물건들을 통해 연결감을 유지하려는 건 자연스러운 행동이에요. 하지만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오해를 받을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은 현실과 상상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미경 씨는 계속해서 조언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수진이의 행동을 억지로 막기보다는 그 행동의 의미를 이해하고 점차 건강한 방향으로 인도하는 게 중요해요. 수진이와 함께 엄마의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추억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세요. 미경 씨의 조언은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실천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목이 메고 가슴이 아팠으니까요. 어쩌면 제가 아이들 앞에서 강한 모습만 보이려 했던 것이 오히려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의 방에 찾아갔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수진이는 처음에는 말을 아꼈지만 제가 계속 기다려주자 조금씩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내가 거짓말쟁이라고 해요. 근데 나는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밤에 엄마 방에 가면 엄마가 옆에 있는 것 같거든요. 수진이의 말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여졌습니다. 아이의 상상 속 위안을 빼앗고 싶지 않았지만 동시에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엄마를 많이 보고 싶은 건 아빠도 이해해. 아빠도 매일 밤 엄마 생각에 잠이 안 올 때가 많아. 하지만 말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고민하는데 갑자기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나 오늘 밤에도 엄마 방에 가도 돼요? 아빠도 같이 가면 안 돼요? 그 순간 무언가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이는 단순히 혼자 상상 속에서 위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저와 함께 엄마를 추억하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늘 밤에는 아빠랑 같이 가자. 어떻게 해야 할지 완전히 확신은 없었지만 적어도 수진이의 밤중 옷방 방문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니게 된 것은 좋은 변화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아내의 흔적과 마주할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제 자신의 슬픔을 직면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모두 잠든 시간에 수진이는 예정대로 제 방으로 왔습니다. 조용히 문을 두드리는 작은 소리에 일어나 보니 수진이가 분홍색 파자마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눈에는 기대와 설렘, 그리고 약간의 불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빠 갈까요? 수진이의 작은 손을 잡고 아내의 옷방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문득 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의도적으로 피해왔던 공간이었습니다. 물론 가끔 필요한 물건을 찾기 위해 들어가긴 했지만 최대한 빨리 나오려고만 했습니다. 그곳에는 너무 많은 기억이, 너무 강한 아내의 존재감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옷방 문을 열자 희미한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방 안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익숙한 듯 불도 켜지 않고 옷장 앞 작은 의자로 다가갔습니다. 저는 문간에 서서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내의 옷들이 계절별, 색상별로 정돈되어 있었고 화장대 위에는 아내가 쓰던 화장품들과 보석함이 그대로였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의자에 앉아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즐겨 입던 하늘색 원피스를 조심스럽게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엄마가 이거 입었을 때 정말 예뻤어요. 수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생일 때 입고 사진 찍었던 거예요. 저도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작년 봄, 아내의 마지막 생일이었습니다. 이미 많이 야위었지만 그날만큼은 화장도 하고 예쁜 옷을 입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자며 고집을 부렸죠. 우리는 집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고
수진이가 직접 카드를 만들어 선물했습니다. 맞아. 그날 엄마가 정말 예뻤지.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수진이는 원피스의 천을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오면 엄마 냄새가 나요. 그리고 엄마 목소리도 들리는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수진이 옆에 앉았습니다. 어떤 목소리가 들려? 수진아, 사랑해, 이런 거요. 가끔은 걱정 마,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어, 이렇게요. 아이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실제로 아내가 자주 했던 말이었습니다. 특히 병세가 악화되면서 더 자주 아이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했었죠. 수진이가 그 말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면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수진아, 너는 여기서 뭘 하는 게 좋아? 수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엄마 옷도 보고 사진첩도 봐요. 그리고 이거. 수진이는 화장대 서랍을 열어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여기에 엄마 목소리가 있어요. 녹음기를 건네받아 살펴보니 아내가 병원에 있을 때 사용하던 것이었습니다. 주로 의사의 지시사항이나 약 복용 시간을 기록하기 위해 사용했던 것인데 버튼을 누르자 아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은 수진이가 그림 대회에서 상을 받았다고 전화가 왔어. 내가 직접 보지 못해 아쉽지만 꼭 축하해주고 싶어. 우리 수진이 항상 엄마가 응원해. 목소리가 흐려지며 녹음이 끝났습니다. 눈물이 눈가에 맺혔습니다. 아내는 병원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아이들을 위한 메시지를 남겼던 것입니다. 그것도 제가 모르게. 아빠도 처음 들어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아빠도 처음 들어. 엄마가 이런 걸 녹음해둔 줄 몰랐어.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 있어요. 수진이가 서랍을 더 열어 몇 개의 작은 메모리 카드를 꺼냈습니다. 여기에 더 많은 엄마 목소리가 있어요. 엄마가 날짜별로 정리해 두셨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떠난 후에도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남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특히 어린 수진이에게. 그리고 수진이는 이 사실을 먼저 발견하고 혼자서 엄마의 목소리를 들으며 위로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진아, 이걸 왜 아빠한테 말하지 않았어? 수진이는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엄마 물건을 보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이걸 발견했는데 나만의 비밀로 간직하고 싶었어요. 여기 오면 엄마랑 단둘이 있는 것 같아서 아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움과 상실감을 달래기 위한 자신만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이 혼자 이런 감정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럼 형들도 이 녹음기에 대해 모르는 거야?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무도 몰라요. 제 비밀이에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녹음들은 수진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한 것일 텐데 과연 제가 이 비밀을 존중해줘야 할지 아니면 다른 아이들과도 공유해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수진아, 엄마의 목소리는 너에게 큰 위로가 되겠구나. 하지만 형들도 엄마 목소리가 듣고 싶을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 수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여기 오는 게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다들 알게 되면. 아이의 말에 깊은 고민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가족 모두가 함께 슬픔을 나누고 아내의 메시지를 공유하는 것이 건강한 애도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수진이에게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수진이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는지도 이해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자. 당분간은 내 비밀로 간직하고 내가 준비됐다고 느낄 때 형들에게 보여주는 건 어떨까? 그때는 아빠가 옆에서 도와줄게. 수진이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그래도 돼요? 물론이지. 하지만 한 가지 약속을 해주었으면 해. 밤중에 혼자 여기 오는 건 그만두자. 대신 아빠랑 함께 오거나 아니면 낮 시간에 와도 좋아. 어떻게 생각해? 수진이는 잠시 고민하는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아빠. 그날 밤 우리는 아내의 녹음을 몇 개 더 들었습니다.
일상적인 이야기부터 아이들을 위한 조언, 때로는 농담까지. 아내의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마치 그녀가 우리 옆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는 녹음을 들으며 때로는 미소 짓고 때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수진이가 하품을 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자러 가자. 내일도 학교에 가야지. 수진이를 침대에 데려다 주고 돌아오는 길에 문득 깨달았습니다. 오늘 밤은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아내를 생각하는 것이 항상 고통스럽기만 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그리움은 여전했지만 그 속에 따뜻함도 함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혼자 있는 시간에 아내의 옷방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불을 켜고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아내의 옷들, 신발들, 액세서리들. 그녀가 좋아했던 모든 것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화장대 서랍을 열어 수진이가 보여주었던 메모리 카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고 몇몇은 수진이에게, 민준이에게, 준호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문득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 특히 수진이가 건강하게 슬픔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했습니다. 다시 미경 씨에게 연락해서 자세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젯밤 수진이와 함께 했던 일, 아내가 남긴 녹음들, 그리고 제 고민까지. 많이 힘드셨겠네요. 미경 씨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있었던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수진이의 행동을 금지하기보다 함께 참여하신 것은 정말 좋은 접근이었습니다. 미경 씨는 계속해서 조언했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이 과정을 가족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물론 수진이의 마음도 존중하면서요. 예를 들어 주말에 가족이 함께 모여 옷방에서 아내분의 물건들을 정리하고 추억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녹음들도 함께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경 씨의 조언은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가족이 함께 아내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추억을 나누고 그녀가 남긴 메시지를 들으며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치유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진이를 데리러 학교에 들렀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도착해 교실 밖에서 수진이를 지켜보았습니다. 교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수진이는 책상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몇몇씩 모여 이야기를 나누거나 놀고 있었지만 수진이는 혼자였습니다. 그 모습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방과 후 수진이는 저를 보고 반가워하며 달려왔습니다. 아빠, 왜 직접 왔어요? 오늘 학원 안 가요? 응, 오늘은 특별히 학원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쉬기로 했어. 수진이랑 어디 가고 싶은데 없어? 수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공원에 가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는 집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수진이가 좋아하는 그네를 밀어주었습니다. 수진이는 오랜만에 활짝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네 위에서 하늘을 향해 발을 뻗으며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도 우리 보고 있을까요? 그럼 분명히 보고 있을 거야. 아마 지금 수진이가 웃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도 미소 짓고 있을 거야. 수진이는 더 높이 그네를 타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퍼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수진이는 평소보다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함께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아이스크림을 먹었던 것이 아이에게 작은 위안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는 동안 수진이는 제 옆에서 야채를 씻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내가 요리할 때 항상 수진이가 곁에서 이렇게 도와주곤 했었습니다. 아빠, 어제 엄마 방에서 들은 거 생각나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응, 생각나지. 엄마가 남긴 목소리 말이구나. 오늘 밤에도 들을 수 있을까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수진이가 아내의 옷방에 가는 것을 완전히 제한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밤마다 그곳에 의존하게 되는 것도 건강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해보면 어떨까? 엄마의 녹음을 거실에서 다 같이 들어보는 건 어때? 수진이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다 같이요?
형들도요? 그래, 형들도 엄마 목소리가 듣고 싶을 것 같아. 괜찮을 것 같니? 수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제가 골라도 돼요? 물론이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녹음을 골라줘. 수진이는 저녁 식사 준비를 마치자마자 아내의 옷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얼마 후 몇 개의 메모리 카드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첫째 민준이와 둘째 준호가 학원에서 돌아온 후 우리는 거실에 모여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꼈는지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오늘 무슨 특별한 일 있어요? 응, 오늘은 우리 가족이 함께 들어야 할 것이 있어. 식사 후에 같이 들어보자. 아이들은 궁금한 표정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테이블을 정리한 후 우리는 거실 소파에 모여 앉았습니다. 수진이가 가져온 메모리 카드를 제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수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예요. 민준이와 준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직 아내를 언급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우연히 발견했어. 엄마가 병원에 있을 때 녹음해둔 거야. 우리 모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셨나 봐.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방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늘은 2022년 2월 15일. 의사 선생님께서 항암 치료 효과가 생각보다 좋지 않다고 하셨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야. 우리 아이들, 그리고 여보를 위해서. 오늘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과학시험에서 100점 받았다고 자랑했어. 항상 그 아이는 자기 일은 스스로 잘 해내더라. 정말 대견해. 다만 가끔은 너무 어른스러워서 오히려 마음이 아파. 민준아, 내가 항상 맞으라고 모든 책임을 질 필요는 없어. 때로는 아빠에게 의지해도 괜찮아.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민준이는 정말 어른스럽게 동생들을 챙기고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행동하고 있었죠. 다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오늘은 준호가 태권도 대회에서 은메달을 땄대. 내가 직접 보지 못해 정말 아쉽지만 영상을 보내줘서 몇 번이나 다시 봤어. 정말 멋있더라. 우리 준호는 항상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 모습이 참 자랑스러워. 다만 가끔은 감정을 너무 숨기는 것 같아. 준호야, 슬프면 슬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도 괜찮아. 그게 약한 게 아니야.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소 활발하고 씩씩한 아이였지만 엄마가 돌아가신 후로는 감정 표현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강한 모습만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 했죠. 마지막으로 수진이가 고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우리 막내 수진이는 오늘도 엄마 옆에서 떨어지지 않았어. 학교 끝나고 바로 병원에 와서 숙제하는 모습이 너무 예뻤어. 그림 그리는 걸 보여주려고 학교에서 그린 그림도 다 가져왔지. 우리 수진이는 마음이 따뜻하고 감성이 풍부해. 그 마음 그대로 자라주면 좋겠어. 하지만 수진아, 너무 감정에 휩쓸리지는 말아야 해. 때로는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왜 그런 감정이 드는지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거야. 그리고 엄마가 없어도 너는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는 걸 기억해줘.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울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를 들으며 각자의 방식으로 그리움을 표현했습니다. 민준이는 자신이 얼마나 엄마를 그리워했는지, 준호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엄마에게 말하고 싶을 때가 많았다고, 수진이는 매일 밤 엄마의 냄새를 맡으며 잠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순간 우리 가족은 더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아내의 부재가 만든 공백은 여전했지만 그 공백을 함께 인정하고 나누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덜 고통스러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우리는 저녁 식사 후 엄마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2~3번 아내가 남긴 녹음을 함께 듣고 그날 있었던 일을 마치 아내에게 이야기하듯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러나 수진이의 밤중 옷방 방문은 완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약속했던 대로 밤에 혼자 가는 일은 줄었지만 가끔 제게 오늘 밤에 엄마 방에 가도 돼요? 라고 물어오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함께 가거나 너무 늦은 시간이 아니라면 허락해 주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미경 씨의 조언대로 가족이 함께 아내의 옷방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완전히 치우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보존하고 필요한 것들은 사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각자 엄마의 물건 중 간직하고 싶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민준이는 아내의 손목시계를, 준호는 아내가 좋아했던 소설책 몇 권을, 수진이는 예상대로 아내의 스카프와 향수를 골랐습니다. 저는 우리의 결혼 반지가 담긴 작은 보석함을 선택했습니다. 옷장을 정리하며 아내의 옷 중 일부는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가 특별히 좋아하는 몇 벌은 남겨두었습니다. 사진과 녹음들은 모두 디지털 파일로 백업하고 일부는 거실에 두어 언제든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정리를 거의 마무리할 즈음 수진이가 옷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수진이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3개의 작은 봉투가 있었고 각각 아이들의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엄마가 우리에게 남긴 편지인 것 같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각자의 이름이 적힌 봉투를 나눠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수진이가 가장 먼저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예쁜 수진이에게. 엄마가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너는 10살이구나.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는 얼마나 자랐을까? 엄마가 옆에 없어 많이 외롭고 슬플 거야. 하지만 수진아, 엄마는 항상 내 마음속에 있어. 내가 웃을 때, 울 때 항상 함께하고 있어. 수진이는 편지를 끝까지 읽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안아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민준이와 준호도 각자의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제 편지는 나중에 혼자 읽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 침대에 앉아 아내의 편지를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에게. 내가 없는 세상에서 홀로 아이들을 키우느라 많이 힘들죠. 당신은 항상 강한 사람이었지만 때로는 약해도 괜찮아요. 아이들 앞에서 눈물을 보여도 괜찮아요. 그것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가르쳐 줄 거예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떠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기 위해. 갑자기 편지 끝부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수진이를 특별히 잘 돌봐주세요. 우리 막내는 감정이 풍부해서 모든 것을 깊게 느껴요. 특히 제가 없는 것을 가장 힘들어할 거예요. 수진이가 저를 찾으러 다닐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너무 말리지 말고 함께 해주세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을 거예요. 당신을 너무 사랑해요. 언젠가 다시 만날 때까지. 그제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떠난 후 수진이가 이렇게 행동할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녹음을 남기고 옷방을 그대로 두고 우리 각자에게 편지까지 남겼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가 제 방으로 왔습니다. 아직 눈이 붓고 코가 빨갛게 된 상태였습니다. 아빠 엄마가 편지에서 제가 언제든 엄마 방에 가도 된대요. 그리고 엄마 옷을 입어도 된대요. 그래, 엄마는 수진이를 정말 많이 사랑했어. 그래서 수진이가 엄마를 그리워하는 방식을 다 이해하셨나 봐. 수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밤에 몰래 가지는 않을게요. 아빠가 걱정할 테니까. 아이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대신 언제든 함께 가자. 그리고 옷방 문은 항상 열어두자. 더 이상 비밀스러운 곳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엄마를 기억하는 특별한 공간으로 만들자. 수진이가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평소와 달리 우리는 아내의 옷방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아내가 좋아했던 음식들로 간단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남긴 녹음 중에서 각자 가장 좋아하는 부분을 들으며 웃고 울었습니다. 수진이는 그날 밤 처음으로 오늘은 제 방에서 잘래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엄마가 항상 제 옆에 있다는 걸 이제 알아요. 수진이의 변화는 조금씩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밤중에 몰래 옷방을 찾는 행동은 확실히 줄어들었고, 대신 오후나 저녁 시간에 가족과 함께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특히 주말 오후면 옷방에서 아내의 물건들을 살펴보며 추억을 나누는 것이 우리 가족의 작은 의식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학교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수진이가 최근 친구들과 조금씩 어울리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술 시간에 그린 그림들도 이전과는 달라졌다고 합니다. 혼자 있는 모습보다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수진이가 지난주에 그린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다음 학부모 상담 때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그림은 우리 가족이 원형으로 둘러앉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위로 하늘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림 아래에는 우리 가족과 하늘에서 지켜보는 엄마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이제는 친구들에게 밤에 엄마를 만난다는 이야기 대신 우리 가족은 특별한 방식으로 엄마를 기억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엄마가 남긴 녹음에 대해 자랑스럽게 말하기도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수진이가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조금씩 건강한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진이를 데리러 학교에 들렀습니다. 교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수진이가 2명의 여자아이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수진이가 저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인사를 한 후 제게 달려왔습니다. 아빠, 오늘 민지랑 서연이랑 주말에 우리 집에 놀러 와도 되냐고 물어봤어요. 괜찮을까요? 물론이지. 친구들이 오면 뭘 하고 싶은데. 영화도 보고 엄마가 남긴 쿠키 레시피로 쿠키도 만들고 싶어요. 엄마 녹음해서 쿠키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셨잖아요. 아내는 요리하는 과정을 종종 녹음했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 때는 더 자세히 설명을 남겼죠. 수진아, 밀가루는 이렇게 체에 한번 걸러야 해. 그래야 쿠키가 더 부드러워진단다. 그 같은 말들이요. 좋은 생각이구나. 토요일에 친구들을 초대하자. 수진이는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진이는 평소보다 말이 많았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 미술 시간에 그린 그림, 친구들과 나눈 이야기 등을 신나게 들려주었습니다. 아빠, 오늘 선생님이 우리 보고 미래의 내 모습을 그리래요. 근데 저는 엄마처럼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아픈 사람들 도와주는 거요. 아내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었습니다.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정말 사랑했고 특히 아이들 병동에서 일할 때 가장 행복해 보였습니다. 와, 멋진 꿈이구나. 엄마도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수진이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서 아내의 모습이 잠시 보이는 듯 했습니다. 주말이 되어 수진이의 친구들이 놀러 왔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아내의 옷방에 들어가는 것이 괜찮을지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자신있게 친구들을 데리고 옷방으로 향했습니다. 이게 우리 특별한 공간이야. 엄마가 없지만 여기 오면 엄마와 이야기할 수 있어.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수진이는 자랑스럽게 아내의 물건들과 녹음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쿠키를 만들기 위해 아내의 레시피 녹음을 틀었습니다. 와, 정말 신기하다. 너희 엄마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민지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가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야. 이거 들으면 엄마가 옆에 있는 것 같아서 좋아. 서연이도 감탄했습니다. 나도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우리 할머니도 돌아가셨거든. 목소리가 기억이 잘 안 나. 아이들은 거실로 이동해 쿠키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보며 도움이 필요할 때만 간섭했습니다. 새아이는 밀가루를 뒤집어 쓰고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수진이의 표정이 정말 밝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순수한 기쁨이었습니다. 쿠키가 오븐에서 구워지는 동안 아이들은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면서 그들의 대화를 흘려들었습니다. 수진아, 엄마 없으면 많이 슬프지?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응, 많이 슬퍼. 특히 밤에 꿈에서 엄마를 보고 깨면 더 슬퍼.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엄마는 항상 내 옆에 있으니까. 어떻게 옆에 있어? 보이지 않잖아. 서연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몸으로는 안 보이지만 마음으로 볼 수 있어. 그리고 엄마가 남겨주신 것들이 있잖아. 녹음이랑 편지랑 사진이랑. 그걸 보고 들으면 엄마가 여기 있는 것 같아. 아이들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수진이는 이제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내의 부재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현실과 상상을 혼동하지 않고 그리움을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친구들이 모두 돌아가고 아이들이 잠든 후 아내의 옷방에 들어갔습니다. 문득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아이들이 구운 쿠키 한 개를 들고 왔습니다. 여보, 오늘 수진이가 친구들과 내 레시피로 쿠키를 만들었어. 맛이 어떨지 궁금하지? 마치 아내가 옆에 있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쿠키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조금 덜 구워졌지만 아내의 맛과 비슷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치유의 시작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아내를 기억하고 그리움을 표현하며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는 것. 다음 날 수진이가 아침 일찍 제 방으로 왔습니다. 뭔가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빠, 나 이제 결정했어요. 뭘 결정했어, 수진아? 이제 엄마 옷방에서 일부 물건들을 제 방으로 옮기려고요. 그리고 엄마 옷들 중에 제가 크면 입을 수 있는 것들은 제 옷장에 걸어두고 싶어요. 괜찮을까요? 수진이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내의 물건들을 옮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도 수진이는 더 이상 특별한 공간에 의존하지 않고도 엄마와의 연결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물론이지, 수진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하자. 엄마의 물건들은 이제 우리의 것이니까. 수진이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함께 아내의 옷방으로 가서 수진이가 원하는 물건들을 골랐습니다. 아내의 스카프 몇 개, 좋아하던 책 몇 권, 그리고 화장대 위에 있던 작은 보석함 등을 수진이의 방으로 옮겼습니다. 아빠, 이거 봐요. 수진이는 아내의 원피스를 자신의 방벽에 걸었습니다. 마치 작품처럼 보였습니다. 나중에 내가 크면 이거 입을 거예요. 그때까지 여기 걸어둘게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수진이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 속에서 아내의 존재를 자연스럽게 통합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상담 선생님과의 정기적인 면담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수진이의 진전에 놀라워하셨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건강한 방식으로 적응하다니 정말 대단해요. 아버님께서 수진이의 감정을 존중하고 함께 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 조금은 안도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진이의 행동이 걱정되었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불안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한 달 후 아내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가족은 어떻게 그날을 기념할지 함께 의논했습니다. 민준이는 아내가 좋아했던 공원에 가자고 제안했고 준호는 아내의 좋아하던 음식으로 특별한 저녁을 준비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방을 바꿔볼까요? 이제는 그냥 엄마 방이 아니라 추억의 방으로요. 거기서 우리 가족이 함께 영화도 보고 이야기도 나누고. 수진이의 제안은 놀라웠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그 공간의 목적을 재정의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슬픔과 그리움만을 담는 공간이 아니라 행복한 추억과 가족의 연결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야, 수진아. 어떻게 바꾸고 싶어? 수진이는 눈을 반짝이며 설명했습니다. 벽에는 엄마 사진들을 예쁘게 액자에 넣어서 걸고 작은 TV도 놓고 바닥에는 푹신한 매트도 깔고요. 그리고 엄마 옷들은 일부만 남기고 나머지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어떨까요?
그렇게 우리는 아내의 생일에 엄마 방을 추억의 방으로 변화시키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참여했고, 특히 수진이는 어디에 무엇을 배치할지 열심히 계획했습니다. 아내의 옷 중 의미 있는 몇 벌은 남기고 나머지는 지역 자선단체에 기부했습니다. 아내가 사용하던 화장품과 액세서리는 상자에 정리해 보관했습니다. 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녹음과 메모들을 발견했습니다. 아내는 정말 많은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 맞춰 들을 수 있는 메시지들, 특별한 날을 위한 축하 메시지, 그리고 각자가 어려운 시간을 겪을 때 들을 수 있는 위로의 말들까지. 그날 밤 새롭게 꾸민 추억의 방에서 우리 가족은 아내의 생일 케이크를 자르며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수진이는 평소보다 더 밝게 웃었습니다. 케이크를 먹은 후 수진이가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밤에 혼자 여기 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엄마는 항상 제 마음속에 있으니까요. 시간은 참 빠르게 흘러갑니다. 아내가 우리 곁을 떠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 가족은 각자의 방식으로 아내의 부재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특히 수진이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밤마다 몰래 아내의 옷방을 찾던 아이는 이제 자신의 슬픔과 그리움을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일주기를 맞아 우리 가족은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준이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어 더욱 의젓해졌고, 준호는 중학교 3학년으로 키가 훌쩍 자랐습니다. 수진이는 초등학교 6학년 곧 12살이 되는 나이에 자신만의 개성이 뚜렷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우리 엄마 기일에 특별한 거 하고 싶어요. 수진이가 어느 저녁 식사 후 말했습니다. 어떤 걸 생각하고 있어? 물었습니다. 엄마가 항상 봉사활동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도 엄마처럼 어딘가에 가서 봉사활동하면 어떨까요? 수진이의 제안은 모두에게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아내는 생전에 지역 아동센터와 노인복지관에서 자주 봉사활동을 했었습니다. 아이들도 몇 번 데려가 함께 했었죠. 좋은 생각이네. 어디가 좋을 것 같아?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자주 가던 아동센터는 어떨까? 거기 아직도 엄마를 기억하는 선생님들 계실 거야. 준호가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내가 자주 봉사했던 지역 아동센터에 연락해 봉사활동을 신청했습니다. 센터의 박 선생님은 아내의 소식을 듣고 매우 슬퍼하셨지만 우리 가족의 방문을 환영해 주셨습니다. 아내의 기일인 5월 15일, 우리 가족은 아침 일찍 일어나 먼저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아내의 사진 앞에 꽃을 놓고 각자 마음속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수진이는 작은 편지를 준비해 읽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엄마가 하늘나라로 간 지 벌써 1년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많이 울었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엄마가 항상 제 곁에 있다는 걸 알거든요. 학교에서는 이제 친구들도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다음 달에 우리 반 합창대회가 있는데 제가 솔로 파트를 맡았어요. 엄마도 노래를 좋아하셨잖아요. 하늘에서 제 노래 들으실 거죠? 항상 사랑해요, 엄마. 수진이의 편지를 들으며 민준이와 준호도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전과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단순한 상실의 눈물이 아니라 그리움과 사랑, 그리고 감사가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납골당을 나와 우리는 아동센터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다양한 활동을 도왔습니다. 민준이는 학습 지도를, 준호는 체육 활동을, 수진이는 미술 활동을 맡았습니다. 저는 센터의 낡은 책장과 의자를 수리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특히 수진이는 아이들과 함께 소중한 사람을 위한 그림이라는 주제로 미술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을 그리게 하고 그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게 했습니다. 수진이도 함께 그림을 그렸는데 놀랍게도 그것은 아내만의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있는 그림이었고 그 위로 아내가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진아, 정말 예쁜 그림이구나. 옆에서 지켜보던 박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우리 가족이에요. 엄마는 지금 하늘에 계시지만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그래, 분명 그러실 거야.
내 엄마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 항상 아이들에게 사랑을 듬뿍 주셨지. 알아요. 우리 엄마는 최고였어요. 수진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수진이는 이제 아내를 과거형으로 표현하면서도 자랑스러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상실감을 넘어 아내의 삶과 가치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아내가 좋아했던 레스토랑에 들러 저녁을 먹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각자 아내와의 가장 행복했던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웃음과 눈물이 함께했지만 그것은 치유의 과정이었습니다. 사실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밤마다 엄마 옷방에 갔던 건 엄마가 정말 거기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엄마가 나타나길 기다렸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엄마는 특별한 장소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걸요. 수진이의 말에 우리 모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12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성숙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수진아,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해주니 정말 고마워. 아빠도 처음에는 엄마의 빈자리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몰라 많이 힘들었어. 하지만 너희들이 있어서, 특히 내가 아빠에게 엄마의 녹음과 편지를 보여줘서 큰 위로가 되었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우리는 추억의 방에 모여 아내가 남긴 녹음 중 특별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아내가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였습니다. 오늘은 의사 선생님께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셨어. 하지만 난 후회 없어. 사랑하는 남편과 새 아이를 둔 것은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으니까. 여보, 아이들을 잘 부탁해요. 그리고 민준아, 준호야, 수진아. 엄마가 항상 너희를 사랑해. 너무 슬퍼하지 말고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아줘.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테니까. 녹음이 끝나고 우리는 모두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더 이상 절망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그리움, 그리고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아내가 떠난 지 2년이 되어갈 무렵, 우리 가족에게 작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민준이는 대학 진학을 앞두고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고, 준호는 고등학교 입학을 준비하며 태권도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수진이는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고 합창부 활동에 열심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이들에게만 집중하느라 미뤄두었던 개인적인 활동을 조금씩 시작했습니다. 주말에 산악 동호회에 가입해 등산을 다니기 시작했고 직장에서도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아 열심히 일했습니다. 추억의 방은 이제 우리 가족의 특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거나 특별한 날을 기념할 때 또는 그냥 아내가 보고 싶을 때 우리는 그곳에 모였습니다. 더 이상 슬픔만을 담은 공간이 아니라 사랑과 추억 그리고 희망을 나누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수진이의 중학교 입학식 날 아침 일찍 수진이가 제 방으로 왔습니다. 새 교복을 입은 모습이 무척 의젓해 보였습니다. 아빠, 오늘 엄마도 입학식에 오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엄마는 항상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 수진이는 책가방에서 작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아내의 사진이었습니다. 이걸 제 수첩에 넣어서 가져갈 거예요. 그럼 엄마도 제 입학식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등교하기 전 수진이는 추억의 방으로 가서 잠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오면서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말했어요. 중학생 되면 더 열심히 공부하고 노래도 잘하고 착한 친구들 많이 사귈 거라고요. 입학식장에서 수진이의 이름이 불릴 때 우리 모두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그 순간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니 맑은 하늘에 작은 구름 하나가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내가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또 한 번의 봄이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좋아했던 벚꽃이 만발한 공원에서 우리 가족은 소풍을 즐겼습니다. 수진이는 이제 중학교 1학년 13살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밤중에 아내의 옷방을 찾지 않지만 여전히 특별한 날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면 추억의 방에서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아빠, 이제 중학생 되니까 생각해보니 제가 엄마 없이 처음으로 사춘기를 겪게 될 것 같아요. 수진이가 어느 날 저녁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니? 여자아이들은 엄마랑 상담하는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반 친구들은 다 엄마랑 화장품도 같이 사고 여자 이야기도 한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내가 없는 빈자리를 제가 완전히 채울 수는 없겠지만 수진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지원해주고 싶었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비록 엄마는 아니지만 어떤 이야기든 들어줄 수 있어. 그리고 필요하다면 민지 엄마나 미경 이모에게 부탁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아빠. 그리고 사실 엄마가 녹음해둔 것 중에 수진이가 사춘기가 되면 들려주세요 라고 표시된 게 있어요. 아직 안 들어봤는데 중학생 되면 들어보려고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는 정말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아이들의 성장 과정마다 필요한 조언까지. 정말? 그럼 언제 한번 같이 들어볼까? 아니요, 이건 제가 혼자 들어보고 싶어요. 엄마와 딸의 비밀 대화요. 수진이의 말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아직도 아내와의 특별한 연결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오늘은 아내가 떠난 지 정확히 2년이 되는 날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창문으로 들어오는 봄 햇살이 방을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내가 우리에게 인사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는 이제 더 이상 밤중에 몰래 아내의 옷방을 찾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방 한쪽에 아내의 사진과 물건들로 작은 공간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거기에는 아내의 스카프, 향수, 그리고 여러 장의 사진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수진이는 그곳을 엄마 코너라고 부릅니다. 오늘 저녁 우리 가족은 함께 아내를 기억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더 이상 슬픔에 잠기는 시간이 아니라 아내의 삶을 축하하고 그녀가 우리에게 남긴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수진이는 이제 자신의 그리움을 아름답게 표현할 줄 압니다. 더 이상 밤중에 몰래 옷방에 들어가 혼자 울지 않습니다. 대신 때로는 노래로, 때로는 그림으로, 때로는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아내가 우리 곁을 떠난 후 우리 가족은 각자의 방식으로 상실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찾아 나갔습니다. 특히 수진이의 여정은 가장 극적이었습니다. 밤마다 몰래 아내의 옷방을 찾던 아이가 이제는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밤 저는 수진이의 방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문틈으로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엄마 코너 앞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엄마가 하늘나라로 간 지 2년이 되는 날이에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엄마가 항상 저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걸 알거든요. 그리고 아빠와 오빠들도 저를 많이 사랑해요. 앞으로도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딸이 될게요. 사랑해요, 엄마.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괜찮을 것입니다. 아내는 떠났지만 그녀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 가족 안에 살아 숨쉬고 있으니까요.